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이제 고전 자유주의와 사회 자유주의를 배웠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고전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존 메이나드 케인지의 사회 자유주의를 여러분들이 배웠고, 보통 이 사회 자유주의를 우리가 질서적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오늘 배울 이제 사회 민주주의하고 사회와 지금 사회 자유주의 사회가 이게 같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 자유주의, 질서적 자유주의는 사회 민주주의 성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자유주의, 이 질서적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지 못했던 이제 몇 분을 더 설명하고 이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람 이제 존 스튜어트 밀, 그죠? 1806년, 1873년. 존 스튜어트 밀은 이제 자유론이죠. 자, 이분은 우리가 뭐 정치학은 아니고 이분은 한마디로 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공정하고 뭐가 투명한 건지 여러분들이 익히 이제 알고 계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이번이 얘기한 이제 중요한 문제, 공평한 분배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분배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자, 아담 스미스의 고전 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이 경제를 촉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그러한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분배, 그러니까 복지죠. 한마디로 복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존 스튜어트 밀을 하면 우리가 자유론을 해가지고 고전 자유 뭐그 질서적 자유주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뭐 고전 자유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의 사상은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성격. 자, 사회민주주의는 공평한 분배, 복지가 경제를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사회 자유주의, 질서적 자유주의에서 또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이제 이분은 이제 채택하셔서 정책을 시행하신 거죠. 자,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신자유주의는 이제 대처 정부하고 레이건 정부가 이제 하나의 그 경제 정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였고, 이 케인지의 이 질서적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를 그대로 이제 답습한 사람이 바로 루스베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사회 뭐 민주주의 그러면 뭐 좌파, 그럼 좌파 그러면 공산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일상생활의 이야기인데, 이분도 뭐 이 그 뭐야 케인지의 경제 정책을 필때뭐 공산당이다 좌파다 무척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대성공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뭐야 러시모어 산이죠? 러시모어 산에 이제 네 분의 대통령 조각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두 명 더 이렇게 조각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우선 조각될 상이 이제 이분이 이제 압도적인 1위로 이제 그 뭐 저기 뭐 발표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루스베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 케인지의 정책을 그대로 가가지고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킨 거죠. 뉴딜로서 투자를 해서 공기업으로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완전 고용을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정책에서 뉴딜 정책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성공을 했고, 하여튼 뉴딜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셔야 되고, 또 이분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의지의 뭐 한 인간이죠. 의지의 한 인간. 왜냐하면 소아마비,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이분이 그 한창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뉴욕 주지사 시절에 소아마비가 오셨을 거예요. 이분 이제 어린 나이에 뉴욕 주지사가 됐기 때문에 그 30대 초반에 이제 소아마비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그 소아마비 그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완전 이제 그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불구 상태에 있었지만, 갖은 노력으로서 이제 그 뭐 잘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일어설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그래서 하여튼 소아마비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뉴딜 정책을 성공시켜서 미국을 지금의 자유로 앉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사회 민주주의, 뭐 좌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좌파의 개념이다 이렇게 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바로 사회 민주주의가 아니고 바로 사회 자유주의, 그러니까 질서적 자유주의, 윌리엄 베버리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자유주의의 하나의 그 마토죠.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그래서 42년도 이제 베버리지라는 분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42년도니까 첫째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구조기능주의적 그 이론에서 봤던 빈곤은 개인적 책임이다. 그죠? 네가 나태해서 가난한 거야. 이게 개인적 문제죠. 그래서 이 개인적 문제를 보는 것의 대표적인 게 구빈법이에요.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빈곤은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다.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사상에서 바로 사회 민주주의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회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빈곤은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면 개인이 책임지는 거지만 사회의 문제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회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거냐? 5대 악제거. 5가지만 제거하자. 그 선별적 복지죠. 그러니까 사회 민주주의는 보편적 복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복지지만 이분들은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5대 악만 제거하자. 빈곤이 국가의 책임이지만 다 해줄 수는 없고 5가지 악만 책임져 주자.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결핍은 소득 보장 정책, 질병은 의료 보장 정책, 건강보험이죠. 교육,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고용, 그죠? 고용 보장 정책, 실업급여 같은 거. 이런 5대 악만 제거하는 국한된 상태에서 복지를 하자. 이게 바로 윌리엄 베버리지의 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이 5대학 제거가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그런 그 명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사회 민주주의죠. 그 소셜 디모크라시. 자, 우리가 제가 누차 이데올로기 하면서 이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제3의 길, 이런 이데올로기야. 막스의 공산주의는 별개의 개념이다. 차원이 틀리다. 말씀드렸죠. 자, 자본주의사에서 공산주의사로 넘어간다는 상위 개념이 바로 공산당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좌파 그러면 공산당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좌파와 공산당은 별개의 개념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상정 씨가 이끄는 그 당이 지금 우리 사회민주주의 좌파당,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이 이제 사회민주주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러면 심상정 씨 생각하면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공산당과는 구별된다. 만약에 공산당과 구별이 안 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산당이라는 당을 세울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상정 씨는 당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당과 사회민주주의 좌파는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자유주의는 뭐 자원의 배분이 당연히 개인이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니까 국가에 의한 공기업이죠.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개인과 국가고 공산주의는 국가고 일당 독재죠. 일당 독재고 그래서 계획경제, 통제경제 죄송합니다. 통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언급할 것은 성장과 분배예요. 성장과 분배. 그 다음에 낙수 효과, 구조조정, 어몽어스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물론 이건 신자유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낙수 효과와 구조조정을 대표로 하고 있고 사회주의는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 계획경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만 이해하시면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더 나아 신자유주의하고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이제 갖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조조정 뭐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이 구조조정은 여기 나온 대로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하나의 기술, 그러니까 기제입니다. 예? 통제 개념이죠. 신자유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가 정착된 것은 IMF 이후 우리나라가 IMF 이후 이 신자유주의가 정착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 IMF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바꿔집니다. 뭐 결혼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졌고 쉬운 얘기로 IMF 이전에는 뭐 높은 지혜의 남자, 낮은 지혜의 여자, 반대로 높은 지혜의 여자, 낮은 지혜의 남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많이 그려졌어요. 근데 IMF 이후부터는 절대 이렇게 안 그려져요. 여러분들 결혼관 가만히 보세요.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결혼해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진 사람은 절대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되면서 신자유주의 오면서 모든 것이 경제 중심으로서 관념이 바뀌었죠.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PTC이즘 안 배웠나? 안 배웠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배울 겁니다. 이런 PTC이즘으로 물질 중심주의로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 신자유주의는 이런 우리 IMF 이후에 이제 메커니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을 구조조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는 구조조정이란 말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구조조정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게 IMF 이후 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좀 해자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사회주의는 더불어 살기. 아까 얘기했죠? 어몽어스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가 뭐냐? 구조조정과 어몽어스의 차이가 뭐냐? 그걸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는 어떻고 신자유주의는 어떻다는 걸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가 있는데 각각의 3명의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 3명의 직원을 두고 각각 똑같이 월급을 100만 원씩 주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한 회사에서. 근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져요. 그래서 300만 원 나가는 이 임금을 240만 원으로 줄여야만이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또 우리가 예상을 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줬다는 것을 이제 240만 원으로서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신자유주의 아이 친구들은요, 구조조정을 선택하죠. 자, 적자 생존 A, B, C 세 직원을 비교우위 이게 다 나와요. 비교우위설 적자 생존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뭐 말 그대로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 A, B, C 중에서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 그죠? 여기서 두 사람만 살리고 한 사람은 도태시키는 적자 생존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온 대로 이 세 사람하고 비교 우위를 했더니 A와 B가 C에 비해서 얼등하다. 그럼 C를 구조조정시키는 거죠. 그쵸? 당신 나가. 적자 생존 자연 도태죠. 그리고 A와 B만 둘만 놔두는 거죠. 둘만 놔두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죠. 3명에서 직원 1명을 내보내는 것이 구조조정이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C가 하던 일을 2층부들이 나눠 가져야 되죠. 그렇죠? C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월급을 100만 원도 받은 것을 이 친구는 120만 원 받고 120만 원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아까 가정했던 240만 원을 맞출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구조조정이고 자 사회주의의 어몽어스 더불어 살기는 자 같이 살자 이게 같이 살자. 누구 한 사람 내보내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우리 뭐 같은 동료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240만 원 필요해? 그러면은 자 우리 월급을 20만 원씩 들 받자. 그래서 A가 80만 원, B도 80만 원, C도 80만 원 받으면서 같이 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같이 근무하면서 단 급여는 이전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몽어스 더불어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으로서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고 저 스칸디네비아 삼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구조조정보다는 이러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한양행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유일한 박사님이 유일하게 자식한테 기업을 넘겨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서 지금 계속 전문 경영인이 순환되면서 운영하고 있죠. 유한양행이. 자, 유한양행은 구조조정을 안 해요. 과장이 2명이에요.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오전에 A 과장, 오후에 B 과장. 급여는 이전보다 낮죠. 근데 급여는 좀 낮지만 한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두 사람을 동시에 유지하는 거죠. 이게 어몽어스예요. 뭐 구조조정이 옳은 거냐, 어몽어스가 옳은 거냐. 이건 뭐 개인의 가치관의 영향에 따르고 또 이 시대의 또 가치관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듯이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장입니다. 평등이 성장을 이끈다. 자, 평등이 성장을 가져온다. 이게 바로 사회민주주의고 아니야. 평등은 성장을 가져오지 않고 불평등해야만이 성장이 돼.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등은 뭐의 연장이냐? 복지의 연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의 연장이고 여기서의 신자유주의 불평등은 성장이죠. 그러니까 복지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사회민주주의 사람들은 평등, 복지가 잘 돼야만이 성장을 해. 이 친구들은 야 무슨 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불평등해야 돼. 불평등해야만이 성장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니까 불평등하니까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고용 없는 성장. 여러분 지금 많이 들었죠? 고용 없는 성장. 피부로 안 닿는다는 얘기죠. GDP는 막 올라가는데 저희한테는 와나요.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죠. 고용 없는 성장. 예? 그럼 여러분 뭐라는 얘기예요? 상위의 1%만 피부에 닿고 나머지 9%는 피부에 안 닿는 거죠.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이죠. 1%가 1% 불평등으로서 해야만이 성장이 된다. 이게 바로 저거 먼저 사회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왜 그런가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평등해야 성장한다. 자, 사회민주주의는 자 이제 토마스 피케티라는 분이 물론 뭐 피케티는 사회민주주의 뭐 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가깝죠. 우리가 이제 빈곤하면서 워낙 뭐 이 시대에 해자되는 그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피케티 함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엄청 높죠. 뭐 불평등 사회죠. 대한민국 사회는 불평등 사회예요. 피케티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고 뭐 1대9 사회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그래서 피케티 분은 자본세,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누진세, 기업가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높여야 되고 법인세도 높여야 되고 이래야만이 평등해지고 성장이 된다는 주의예요. 토마스 피케티. 우리가 뭐 한 빈곤하면서 11주 그때 하면서 피케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또 자세히 봅시다. 어찌되었든 자 사회민주주의들은 복지가 잘 돼야 성장을 해. 이 기업가야 자본가야. 자 복지가 투자다.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직원들한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면은 혁신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 이게. 그래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배불러야 기업도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스는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공부를 하셨죠. 제가 설명드렸지. 딸이 그 페니실린에 맞으면서 돈이 없어서 죽죠. 그래도 꿋꿋하게 그 공부를 하셔서 아주 자본론이라는 대저작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이제 해고되고 있고 아주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경제가 흔들리면 공부를 못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흔들리면은 공부가 어디 있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저임금이야. 맨날 돈에 쩔쩔 매고 사고 이런 분이 무슨 뭐 생산성이 능률이 오를 것이고 무슨 기업에 대한 혁신이 있겠어요. 쉬운 얘기로 마음이 편해야 혁신도 있고 생산성도 일도 열심히 한다. 우리 기업이 나한테 이만큼 월급을 많이 주니까 나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날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면은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원 한 기업은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면 주머니 사정이 다들 노동자들이 넉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소비할 거 아니에요. 돈이 우리가 보통 울산 사람들이 소비가 많다네요. 울산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소비 사회잖아요. 그렇죠? 지금 울산 경제가 흔들리니까 울산도 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공장도 많이 가동이 멈췄고. 그러니까 노동자 주머니 사정이 작으니까 소비도 작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성장도 울산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는 것이 사회민주주의고 그래서 평등이 성장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신자유주의는 이게 1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보던 이제 어거스트 이제 딘튼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거스트 딘튼이라는 분이 아니야 피케티야 불평등해야 성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냐? 자 적화학화 여러분들 기억하면 적화학화 트리클
다운, 적하효과. 많이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어요. 빈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므로 성장은 빈민한테 혜택을 줄 것이면 분배보다는 저가세, 저임금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해서 기업가들이 먼저 이끌고 가고, 근데 불평등 사회죠. 그렇죠? 자본 축적에 해서 빈민 저가세하고 저임금이니까 불평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가들한테 일을 하게끔 자본 축적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을 만약에 했다 했을 때 지금 기업가한테 뭐 올인해 가지고 기업가들이 다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빈민층이 따라 올라온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풍부해지면은 중소기업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풍부해지고, 중하층이 풍부해지고, 물이 넘치면 흘러나오니까 밑에서 둥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기업을 먼저 성장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 적화학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상층도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서 기업가 유지의 불평등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가 효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예요? 고용이 없는 거.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10%만 혜택을 갖고 저가 효과가 나와야만이 이게 신자유주의가 잘 돌아가는 건데, 저가 효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빈부 차이만 나온다는 얘기죠. 신자유주의가 기업가 유지에서 기업가 혼자 배불러 살자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가 먼저 배부르고 그 다음에 중하류층들이 이제 따라오면서 배부르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고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 미국이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미국이 뭐 물론 불평등도 있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처럼 이렇게 뭐 갈등이 심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왜? 거기는 저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갈등 공화국이잖아요. 뭐 일주일이 아니죠? 3일 전에 인터넷에 났죠? 갈등이 심한 나라는 저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으로서 성장을 이끄는데 이분들의 메커니즘은 적화 효과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용수철이라는 얘기예요. 용수철. 앞에 용수철을 탁 당기면 뒤에 것이 어떻게 된다냐? 따라가서 다시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에 사람들이 100만 불 만들면 뒤에 사람들이 10만 불인데 따라가가지고 한 4, 50만 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적화 효과가 나와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고 불평등도 좁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적화 효과가 안 나면 우리나라처럼 1대9 사회가 돼가지고 갈등이 심한다는 얘기죠. 좀 풀어보면은 저가 대학교 다닐 때 적화 효과를 어떻게 보냐,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자, 적화 효과는 니네 이해하기 어렵지?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뭐죠 교수님? 그랬더니 미국의 거지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좀 못 살던 그렇게 뭐 GDP가 뭐 높은 나라니까 미국의 거지하고 그냥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 그때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문화가 대중화가 되지 않고 이제 돈 있는 사람만 타고 다니는 시대니까, 야, 미국의 거지는 자동차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산층 자동차 없지. 저가 효과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끌고 나면 밑에 친구들이 따라 올라간다. 용수처럼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동차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저가 효과야. 그러니까 미국의 거지가 자동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거지가 없는 것은 저가 효과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따라 용수처럼 따라 올라가니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러니까 적화 효과. 어떻게 보면 뭐 신자유주의에서 적화 효과,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 있는 성장, 그러면 적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화 효과를 얼마만큼 잘 유동적으로 또 운영하면 뭐 신자유주의도 나름대로의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정착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복지, 성장, 그건 사회민주주의, 불평등, 적화효과, 요건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한번 뭐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니까요. 보편적 복지죠. 자, 높은 소득세율과 보편적 복지. 자, 이게 조세 저항이죠. 우리나라 이제 신자유주의 사니까 조세 저항이라죠. 지금 뭐 아파트에 대해 뭐 자본세를 뭐 증가시킨다. 이 다 조세 저항이죠. 뭐 신정보니까 뭐 세금을 낮출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뭐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세 저항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뭐 행복한 국가.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국가 중에 있지만 대부분 요 10등, 5등 안에 드는 국가가 요 스칸디나비아 3국이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게 복지 국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복지 국가. 그 보통 뭐 하나의 뭐 행복한 국가, 뭐 스칸디나비아 3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세금이 너무 많대요. 세금 아까워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복지, 보편적 복지, 행복이 높은 국가, 복지국가, 그 높은 소득세율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소득. 그러니까 조세 저항, 그죠? 조세 저항.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은 뭐 조세 저항이 없어서 뭐 높은 소득세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은 60만 원, 거의 70만 원 정도는 다 세금을 나간다는 얘기죠.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둔 세금으로서 바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 보편적 복지를 모든 국민이 또 혜택을 받으니까 아주 뭐 세금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없는 거죠. 조세 저항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면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으면 조세 저항이 없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까먹게 보면 거기 댓글 보면은 다 찬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돼요.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불편만 하고, 그렇죠? 불편만 하고, 뭐 한번 맨날 출장 가고 어떤 친구는 맨날 출장 간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뭐 내가 뭐 겪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찌 되었든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뭐 구조조정 대찬성하는 거죠. 자, 조세를 내 가지고 그 세금이 혜택을 받으면은 조세 저항이 없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조세 저항이 생기는 거죠. 스웨덴은 높은 세금 100만 원 버는데 7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러면 엄청나죠. 근데 조세 저항이 없고 보편적 복지가 이뤄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1938년도 살티오 바덴 협약에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끌면서 복지국가로 가고 행복한 국가로 간 거예요. 자,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있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 만약 100만 원 버는데 70만 원 들으면 대한민국 쪼개질 거예요. 그렇죠?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공동구매. 공동구매를 우리가 왜 하죠? 싸게 산다는 얘기죠. 싸게 산다. 이분들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구매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러프하게 가정을 두고 내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 이거야. 내가 개별적으로 보내면은 50만 원이 든다 이거예요. 50만 원이 든다. 근데 공동을 하면은 3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30만 원이 된다. 공동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 무료가 된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하면 50만 원 들고 공동으로 하면 한 20만 원 드는데 당연하게 나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높은 소득이에요. 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우리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맨날 부채가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상국들은 세금을 거두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공동구매를 해서 운영하니까 개개인 모든 사람들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복한 국가고 조세 저항이 없는 거죠. 자, 구조조정을 해. 구조조정. 아까 뭐 신자유주의가 구조조정을 봤지만 우리나라 구조조정하면 죽음이죠. 뭐 이러저러고 없어요. 그죠? 극렬하게
막 구조조정 안 당하려고 데모하시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도리어 죽는 게 낫다. 이래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스웨덴은 구조조정돼도 이러한 갈등을 안 보여요. 왜 그러겠어요? 구조조정하면 실직을 하면은 취업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쉬운 얘기로 급여, 자기가 받았던 급여의 거의 70에서 80%의 급여를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조조정을 당해도 나는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당하면 살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7, 80만 원, 뭐 통상급의 70%에서 80% 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풀이 없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풀을 만들어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 이거예요. 뭐 이것이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셨다고 가정할 때 뭐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이런 그 계획 경제가 더 옳은 것이냐 아니면 신자유주의 이런 자유스러운 경제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옳은 것이냐 그걸 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길 거고 하여튼 이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를 복지국가라 한다. 복지는 투자지만 복지는 바로 세금이 높아야만이 복지가 된다는 거예요. 조세 저항이 없지. 누구든지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더 심해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편적 번역 그러면 뭐 대기업 하는 사람한테도 노령연금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작은 예고 전체적으로 큰 예로 볼 때 보편적 복지를 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만이 조세 저항이 없다는 낸 셈만큼 나한테 돌려줘야 돼 국가가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저 다시 한번 해서 저 건강보험 내면서 엄청 싫어요. 왜? 건강보험료를 내면은 내가 병원을 가든 병원을 안 가든 어떠한 나의 혜택이 와야 되는데 혜택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여튼 이제 그만하고 자 사회민주주의 뭐 우리가 좀 강조할 걸 보고 이제 그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민주주의는 소셜리즘, 소셜 디모크러시. 자, 소셜과 디모크러시. 그러니까 개인이 전체보다 우선하다. 전체가 개인보다 우선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전체가 개인보다 우세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전체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봤던 빈곤은 개인적 문제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다. 자 기능주의예요, 갈등주의예요. 그렇죠? 야 바로 갈등주의를 기초로 하군요. 빈곤이 개인적 문제다. 이건 구조기능주의고, 빈곤은 사회 구조적 문제다. 그럼 뭐야? 이건 갈등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사회민주주의는 갈등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어떤 계획경제,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칸디아 삼국의 경제를 마르크스의 경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is back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마르크스의 경제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스칸디아 삼국이 바로 마르크스의 경제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 자 사회민주주의는 일명 페이비안 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라고 그래.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요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는 페이비우스라는 그 로마 시대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 지구전 하시는 분이에요. 공격을 안 해요. 싸우지 않아요. 성을 딱 둘러 에워싸고 성에서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물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면 항복해야죠.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구전이겠죠.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공산주의하고 구별하고자.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화해가지고 빨리 전복해가지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천천히, 그죠? 조세저항도 천천히 줄여가면서 세금도 올려야 되고 법인세도 올려야 되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면서 그게 바로 지구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민주주의를 지구전 전략, 페비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사회. 좋은 사회는 뭐냐? 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복지국가 건설, 그렇죠? 보편적 복지, 완전 고용, 그죠? 보편적 계획 경제하니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신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계획 경제는 예견이 좀 가능하죠. 신자유주의보다 예상이 좀 가능하니까 보통 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높은 소득세, 그래서 복지 국가를 형성하다. 이건 굿소사이티, 평등, 복지를 하나의 권리인 사회권을 건져요. 그러니까 평등이 성장을 가져온다. 복지가 성장을 가져온다. 자, 우리가 자유와 평등, 제1의 권리가 자유권, 제2의 권리가 평등이죠. 자, 제3의 권리, 복지는 하나의 권리다. 사회적 권리다. 내가 밥 못 먹고 살아? 국가는 나한테 밥을 먹여주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복지죠. 이건 나의 권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를 갖고 있듯이, 내가 평등을 갖고 있듯이 하나의 권리이듯이 국가는 나한테 인간다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회권이에요. 복지는 하나의 권리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불평등은 자유를 감소시킨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죠. 왜 불평등이 자유를 감소시킬까요?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불평등을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10개 갖고 있고 나는 하나뿐이 없는 게 불평등이죠. 만약 돈을 저 사람 10만 원 갖고 있고 난 만 원뿐이 없다. 이렇게 한번 러프하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 원 갖고 뭘 해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좀 자유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는 우리의 자유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노동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만이 그냥 제주도도 연령 가고 일본도 여행 가고 이래야 되지. 돈 없어 봐요.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등은 자유를 감소시킨다. 이 타우니가 한 얘기고, 아까 했지만 어몽어스, 자, 구조조정보다는 공생과 협력, 그다음에 살티오 바덴 협약처럼 높은 소득세를 통한 복지 국가 건설이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마토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도 그러니까 45년도에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장본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근데 선거에서는 져요. 자, 처칠은 그야말로 자유주의의 대표자고, 다음은 제국주의적 색채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지 않는 영국. 그러면서 인도를 독립시키지 않고자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 이건 자유주의의 선봉자고. 그렇지만 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었지만 선거에선 져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것이 이제는 노동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휩쓸리면서 바로 사회민주주의, 이 좌파 사회당들이 다 정권을 잡으면서 처칠은 이제는 정계 은퇴를 하세요. 큰 흐름이었어요. 큰 흐름이었지만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유럽이
이런 좌파 사회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오일 쇼크, 그죠? 특히 2차 오일 쇼크, 이제 78년도, 또 80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가면서 사회민주주의, 특히 막스의 경제와 케인즈의 경제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뭐 뉴딜 정책에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뉴딜 정책이 성공해 가지고 뭐 대공황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1929년도에 대공황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서 성공해 가지고 지금의 미국 국가를 만들었지만, 이 오일 쇼크가 하면서 미국 경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긴대로 경기 침체가 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하락해야 되는 것이 바로 케인즈의 경제예요. 고용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고용이 올라가죠. 돈을 막 쓰고 다니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기가 침체가 되면 물가도 동시에 하락해야 되고, 경기가 상승되면 물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가 침체되지만 물가가 하락해야 되지만 물가도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경제 정책은 이 물가와 경기 침체가 의미의 방향,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되고 물가가 상승되니까 역의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케인즈의 경제로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는 다시 자유주의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만약에 사회민주주의 쪽이다 그러면 지금 자유주의 쪽, 이 보수적인 정권이 교체되듯이 바로 이 오일 쇼크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요. 그것을 우리가 합성어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상승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죠. 근데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야 되지만 물가도 상승하니까 노동자들이 엄청 더 2배의 고통을 겪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죠? 부동산 가격의 폭등. 금리를 잡으려 그러면은 금리를 높이면은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금리를 낮추면은 부동산이 폭등하고. 자, 여기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부동산이 폭등이 되는데, 부동산 폭등이 되니까 돈이 막 풀리잖아요. 어떻게 되면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 돼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죠. 근데 실업률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실업률은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과 지금의 실업률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돼가지고 물가가 상승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실업률은 당연히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지만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부동산 폭등과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폭등을 하면은 자본가 기업들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장사만 하면 돼. 그게 더 재밌는데요. 내가 공장 만들고 그거 해보다 어떻게 돼요? 땅 장사만 하면 돈이 막 생기는데 굳이 뭐 노동자하고 상대하면서 뭐 노조도 있겠다. 골 아파. 야, 난 부동산 투기만. 그렇죠? 공장이 신경 안 쓰죠.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게요? 이게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지만 우리는 부동산 폭등과 실업률이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고 이제 지금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자, 이 사회민주주의, 처치를 무너뜨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유럽의 전 역사를 지배했지만 이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변하게 되면서 두 배의 고통을 느끼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권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바뀌는 것. 다시 얘기해서 다시 보수당으로 정권을 만든 것. 대처와 레이건 공화당이죠. 대처는 자유당.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세상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